전 12살 아들을 가진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고 행복한 것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병마에 시달리면서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100만 원만 주면 10배로 불려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함부로 말을 내뱉는 애가 아니라는 생각에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통장에 거금 5억이 찍혔어요. 이 놀랍고 믿기지 않는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얘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꽃집을 운영했는데 매일 아침 우리 꽃집에 와서 꽃다발을 사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세일하나요? 아, 오셨어요? 오늘은 백합입니다. 이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네, 예쁘게 잘 포장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꽃은 없나요? 매일 세일하는 꽃들은 종류가 다양해서 이왕이면 받으시는 분 취향에 맞는 꽃을 선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냥 주세요. 보통 다른 꽃집은 그날 저녁에 팔다 남은 꽃을 문 닫기 전에 왕창 세일해서 다 정리를 하는 편인데, 우리 꽃집은 저녁까지 팔다 남은 꽃을 다발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세일을 했어요. 근처에 초중고가 있어서 아침 등굣길에 학교에 필요한 꽃들을 저렴하게 사가기도 하고 교회나 성당에서 일부러 세일하는 꽃을 예약했다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꽃집 제일 단골은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로 그 남자였어요. 보통 키에 보통 체격, 그리고 뿔테 안경을 썼는데 흰 와이셔츠 차림의 말쑥한 모습이 회사원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오고 꽃집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는 매일 아침 우리 꽃집에 들러 세일하는 꽃 한 다발씩 꼭 사갔어요. 처음에는 와이프에게 주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에 꽃을 사러 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했죠. 나이로 봐서는 40은 안 된 것 같고 또 30은 넘어 보여서 분명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도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정성을 바칠까 참 궁금했습니다. 뭐 어쨌든 날마다 꽃을 선물하는 참 로맨틱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꽃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덤으로 안개꽃이나 곁들이면 좋은 꽃 몇 송이를 항상 함께 포장해서 드렸어요. 그렇게 3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웬 꼬마아이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유압 초등학교 5학년 4반 신정석이라고 합니다. 신정석? 반가워. 그래, 무슨 꽃으로 줄까? 누구에게 줄 거니? 엄마 생신이면 카네이션에 장미를 함께 넣어도 좋고, 여자친구 생일이면 간단하게 장미만 몇 송이 하는 것도 요즘 유행인데, 아줌마가 예쁘게 포장해 줄게. 하지만 꼬마는 저를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혹시 매일 아침마다 여기 와서 꽃을 사가는 아저씨를 기억하세요? 아저씨? 아, 그래. 매일 꽃 사가시는 분이 있긴 한데, 왜?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왜 매일 꽃을 사가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글쎄. 그것까진 아줌마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엄마한테 선물하시는 거 아닐까? 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구나. 미안해. 근데 아줌마도 아빠가 왜 매일 꽃다발을 사가시는지는 몰라. 그런데 왜? 그러자 꼬마는 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니 당돌하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작 꽃에는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꽃 파는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꼬마는 그 말만 훅 던지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너무 뜻밖의 말이라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듯 얼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매일 꽃을 사가는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인데 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꽃집 주인인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꽃을 사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꼬마 녀석의 말투로 봐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퍽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고 도대체 어떤 아줌마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염탐을 온 듯 했습니다. 참 맹랑한 녀석이구나 싶으면서도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 꽃을 사러 오는 그 남자는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 조금 황당한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해서 사별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렇게 안팡진 아들 녀석이 있었을 텐데 하는 쓸쓸한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론 그 의문의 남자인 꼬마의 아버지가 은근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시 땡 치자 어김없이 그 남자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세일하는 꽃은 어떤 건가요? 전 어제 꼬마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오늘은 남자에게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매일 꽃을 사가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전 꼬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괜히 제가 부자지간에 끼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갑작스런 질문에 남자는 다소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곧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꽃을 사러 온 이유는 사실 꽃집 사장님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저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저 기억 못하세요? 제 질문에 오히려 되묻는 남자의 얼굴을 그제야 유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편이긴 한데 손님 얼굴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 확실한데요. 하긴 제가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꽃다발을 내밀면서 우렁차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쑥스럽지만 사실 첫눈에 반했고 석 달 동안 짝사랑만 하다가 저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운명은 믿지 않았는데 사장님 만나고 이제 운명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꽃다발 받아주시고 저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 비장하게 고백을 하는데 꽃을 안 받아주면 우리 집 최고 단골을 잃을 것도 같고 그렇다고 받자니 난감하고 순간 갈등을 했지만 남자가 좀 귀엽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건 아니고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가 볼까 그러네요. 정말 저 만나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운명도 아닐 거고요. 그래도 받아줘서 감사해요. 남자가 말한 것처럼 운명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볍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도 사별하고 5년이 지난 뒤라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것도 있었지만 이 남자가 운명 타령을 하는 것이 촌스럽고 순수해 보여서 살짝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고요. 저는 한동수라고 해요. 나이는 37이고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전 갑자기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혼자서 상기된 채 너무 앞서가는 모습이 꼭 사춘기 소년 같았어요. 뭘 하시는데요? 어, 저, 저는 이 앞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와서 꽃집 자리를 알아보려고 갔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엄청 신경을 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직업의식이 참 투철하시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딴 생각이 있었구나 싶은 마음에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편이라서요. 그럼 이번 주말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저하고 딱 10번만 만나보고 이놈 안 되겠다 싶으면 거절하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결혼합시다. 왠지 그 순수한 박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말에 밥이나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데이트가 아니라 자서전 출판에 온 줄 알았어요. 자서전의 요지를 대충 정리하자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동수 씨는 결혼하고 아내와 사별한 뒤 12살 아들과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절 찾아와서 당돌하게 물어보던 그 녀석인 것 같았습니다. 문득 5학년 4반 한동석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 혼자 비시시 미소를 지었어요. 동수 씨는 아내와는 고향 친구였고 함께 상경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주 열렬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내를 그리워한다 정도는 말해야 인간적 도리 같은데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아닌가 싶어서 괜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 자궁암에 걸려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지만 다시 전이 되고 재발되어 결국 명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설핏 눈물을 보였는데 저도 잠시 울컥했어요. 문득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나서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참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리 갔어요. 적어도 아내를 착한 여자라고 추억하는 남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남자는 기본도 되어 있고 인품도 기본 이상은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 제 생각은 그랬어요. 동석 씨와 그의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도 다니고 공사 현장에서 일도 했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함께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며 나란히 합격했대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3년 만에 합격한 건데 주변에서는 빠른 편이라고 하더랍니다. 아마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았대요. 변두리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되었답니다.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들도 낳고 제법 사는 재미가 생겼을 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고 고생하다 갔대요. 그렇게 먼저 보내고 나니 7살 아들 녀석과 참 막막했답니다. 호라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쳐도 그 막막함을 경험했기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동석 씨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고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던 중이었대요.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크게 행복한 것도 아닌 소소하다 못해 때론 감정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때론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는 게 참 지루했대요. 주변에서 참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어서 몇 명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더랍니다. 그저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다만 아들이 엄마의 정을 못 받고 자라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도 엄마 노릇까지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정작 학교 행사 때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던 아들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동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수 씨는 보기와는 다르게 감수성도 있는 편이었고, 제가 자서전이라고 다소 고리타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 인생을 참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잘 들려주는 걸로 봐서 평소 꼼꼼한 스타일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 간 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장사를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니까 그저 제 나름대로 손님을 파악하는 게 항상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식당이라면 손님들이 알아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주문하면 되지만, 꽃집은 꽃집 사러 오는 사람보다 그 꽃을 받을 분의 마음과 취향을 판단해야 해서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꽃을 고르고, 어떤 상황에서 꽃을 받는 건지 손님에게 들어보고 그에 맞게 꽃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성격이나 상황이나 기분을 판단해버리는 버릇도 생겼어요. 어쨌든 동수 씨의 인생 이야기는 드디어 최고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찔끔 보이더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갑자기 커피를 벌컥 마시면서 자기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운명의 날이라고 서두를 꺼냈어요. 갑자기 수정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실례합니다 하는데, 어디선가 빛이 들어오고 수정씨 머리 뒤로 후광이 확 비치는데, 와, 제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네, 제 이름이 김수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들어오는 순간 후광이 비치면서 눈이 부셨고 제가 연예인 뺨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엄청 오버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말문이 막히는데, 이게 인연인가? 운명인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온갖 감정과 생각이 다 엉켜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린 걸 말입니다. 그것도 이중 불치병이었어요. 짝사랑의 상사병. 보통 짝사랑에 빠진 사람은 수줍고 내성적이라서 혼자 감정을 가슴에 담고 끙끙 앓는 스타일인데, 정반대인 동수 씨가 의외로 짝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안쓰러운 게 아니라 코믹해서 자꾸 웃음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짝사랑의 상사병까지 이중 불치병에 걸린 동수 씨는 그날 제가 꽃집 자리를 찾는다고 했을 때부터 말을 버벅거리고 귓볼까지 시뻘개져 땀을 뻘뻘 흘렸는데, 이제야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일하시던 아가씨가 사장님 어디 아프시냐고 몇 번 물어보기까지 했던 기억도 나고, 뭔가 금박지에 쌓인 것을 먹은 것 같은데 그게 청심환이었다는 것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암튼 동수 씨는 그날이 운명적인 날이었고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좀 쑥맥이라 학창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이 나이가 돼서 느꼈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신기하고, 그날부터 잠도 안 오고. 그날 이후 계속 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큰 여운으로 남았다는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했는데, 결국 운명적인 그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 자서전이라는 거창한 서두를 꺼냈던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도전이고 믿져야 본전이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매일 꽃을 사러 왔답니다. 꽃을 사면서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것도 얼마나 웃긴지 전 그날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봐 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때를 기다리며 꽃을 사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드디어 제가 왜 꽃을 사가냐고 먼저 물어봐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는 말로 그의 자서전은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동수 씨의 실체는 완전 수다맨이었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떠들어도 숨이 안 찰 정도로 목청도 튼튼하고 심폐 기능도 아주 좋았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물론 일일 드라마도 챙겨보면서 동네 아줌마들과 전혀 막힘없이 소통하는 남자였어요. 동석씨 부동산이 왜 동네 사랑방인가 했더니 아줌마들이 모여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 주인공을 작살내고 비련의 여자 주인공에 감정이입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왁자하게 떠드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방구하러 오는 손님에게도 어떻게나 친절하고 살갑게 구는지 계약 안 하고 가면 괜히 미안해서 다시 와서 계약을 하게 만드는 마법의 상술도 장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 동수 씨가 매일 꽃다발을 사러 올 때만 해도 꽤 낭만적인 남자구나 생각했는데 데이트할 때 그는 예상외로 아주 짠돌이었습니다. 분위기보다는 가성비 최고인 집만 찾아가고 커피숍 커피보다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산책하면서 마시는 걸 더 좋아했어요.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소박해서 좋았어요. 워낙 돈 없이 살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낸 결과물이다 보니 절약 정신이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사치이자 낭비가 매일 꽃다발을 사러 갔던 그 석 달이었습니다. 절약 정신이 투철한 짠돌이가 매일 필요도 없는 사치품 꽃을 샀다는 게 새삼 대단하면서도 미안하게 느껴졌고 문득 그 꽃다발은 도대체 어디에 쟁여놓았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와보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 집을 왕래할 만큼의 사이는 아닌데 싶으면서도 하루에 하나씩 석 달이면 거의 90개나 되는 꽃다발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의 초대에 응했어요. 마침 아들이 학교에서 캠핑을 갔다고 하더군요. 절대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맹세하는 그 남자 말이 귀여웠습니다. 그의 집은 부동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집으로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꽃다발들을 모두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전시하듯 걸어둔 게 아닙니까? 세상에, 이걸 동수 씨가 다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녀석이 손재주가 좀 비상해. 그럼 아들이 이렇게 다 만든 거라고요? 그 깜찍한 녀석은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비상하답니다. 초딩 발명대회 나가면 상도 거의 휩쓴대요. 아들은 매일 쌓여가는 꽃다발을 골치 아파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버리기 아깝다면서 가지와 잎을 정리하고 거꾸로 매달아 그늘에 걸어 말렸는데 항상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맞춰야 곰팡이가 쓸지 않게 잘 건조되고 형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더니 헤어스프레이까지 뿌려서 마치 작품처럼 일일이 만들었답니다. 그냥 보면 생화라고 할 정도였고 또 어떤 것은 색을 물들여서 신비하게 만든 것도 있어서 그 정성에 감동받았고 그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그제야 전 꽃집을 찾아와서 맹랑하게 따지고 들던 아들 녀석이 궁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우리 만나는 거 알아요? 녀석이 워낙 눈치가 빤해서 아마 알걸. 별말 안 해요.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동수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친구 이상임을 확인했지만 재혼을 전제로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아이였어요.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 동수 씨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여 그 아이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상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모라고 하면 일단 안 좋게 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들은 예상대로 만나자마자 자기 아버지와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동석이 생각은 어떤데? 제 의견이 중요해요? 이건 아버지나 아줌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동석이 생각도 듣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아줌마를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전 상관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앉아서 나름 긴장하고 있던 동수 씨가 버럭했습니다. 이 녀석아, 무슨 말이 그래? 아빠랑 아줌마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너에게 새엄마가 생기는 건데 상관없다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없어? 아줌마 민망하게. 아빠하고 아줌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뭐 어차피 나중에 크면 독립해서 나갈 건데 아줌마가 나쁜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죠. 아니, 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알아요. 알아? 어떻게? 다른 꽃집은 세일하는 꽃들이 팔다 남은 거라 거의 시들하고 금방 죽는데 아줌마 꽃집은 아무리 팔다 남은 거라고 해도 시든 건 버리고 되도록 싱싱한 걸로 잘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걸 보니까 양심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그거 전부 드라이 플라워 하면서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맹랑한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동수 씨는 아들의 말을 흡족해하고 저는 뭉클해서 녀석을 꽉 깨물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애들은 참 솔직하죠.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말만 들어도 휴, 한 곱이 넘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빠가 아줌마를 책임질 거니까 상관없다는 말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녀석이 볼수록 기특하고 귀엽고 그랬습니다. 전 동석이와 친해지려고 매일 문자도 했어요. 드라이 플라워를 잘 만드는 비법도 공유하고 가끔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잠시 오라고 해서 직접 구운 쿠키도 나눠 먹고 했습니다. 동석이는 꽃집에서 드라이 플라워를 팔면 시든 꽃을 재활용할 수 있어 손해도 줄고 환경도 살리고 손님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꽃을 살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가 아니냐고 장사 팁까지 전수하면서 의외로 저와 말도 잘 통했습니다. 동석아, 아줌마가 말이야. 동석이 보면서 결심을 했어. 동석이 새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이야. 어때? 난 또 어차피 우리 아빠랑 결혼하실 거잖아요. 저 불러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도 동석이 네가 정식으로 허락해주면 아줌마가 참 좋겠는데. 동석은 잠시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허락,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는 자기도 겸연쩍은 듯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부자지간에 딴 건 몰라도 귀여운 건 정말 꼭 닮았어요. 그렇게 전 재혼을 했습니다. 초혼에선 석 달 만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결혼하는 것에 약간의 불안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이 남자의 아내로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제 삶도 다시 새롭게 색칠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전 결혼 며칠을 앞두고 동수 씨에게 제 얘기를 드디어 했어요. 동수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자서전을 줄줄이 읊었지만 전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었던 얘기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거였어요. 새로운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옛일에 대해 한 번은 정리하자는 차원도 있었고요. 동수 씨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는데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 첫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평범했어요. 전 남편하고는 중매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먼 친척분이 하시는 화훼단지에서 화원 일을 돕고 있었고 남편은 공사 현장의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평범함이 마음에 들었고 평생 평범하게 보통의 것을 누리면서 조용히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일주일 내내 지방의 공사 현장들마다 출장을 다녔고 결혼한 지 3달 만에 과로사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서 나가보니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자듯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오래 아팠거나 처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에 홀로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고 전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깊이 사랑했던 건 아니었지만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야 저는 열심히 사랑해주지 못한 게 내내 후회가 되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좋은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전 그저 평범하고 보통의 사랑만 했고 결혼 생활 내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는 일상에 매몰되어서 남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겨진 신혼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5년을 살았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꽃집에서 일을 했고 나중에 그 꽃집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수 씨가 말한 그 운명 같은 일이 시작되었고 전 매일 꽃을 사러 오는 이 남자와 초원보다는 좀 더 열렬한 마음으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살던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했고 특별히 혼수나 예당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나 제 쪽으로 가까운 친척이 별로 없었거든요. 동석 씨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 누나도 죽고 매형만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하시고 엄마 손에 자랐는데 엄마도 제가 첫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거의 혼자였어요. 결혼하고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걸 굳이 따지자면 남편 부동산이 꽃집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다 보니 남편이 수시로 꽃집을 들락거려서 나중에는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이 아예 우리 꽃집으로 찾아올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아침에 동석이를 학교 보내고 난 뒤 남편과 여유있게 아침을 먹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꽃집으로 출근을 했고 남편 역시 부동산으로 출근 도장만 찍고 바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꽃집에 와서 노닥거리다가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도 함께 손잡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수시로 문자를 했어요. 사랑한다. 예쁘다. 오늘은 더 예쁘다. 내일도 더 예쁘겠지 등등. 정말 닭살 멘트를 한가득 쏟아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보고 있어도 늘 보고 싶다면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뽀뽀는 하루에 3번은 무조건 하자고 하는데 느끼하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전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무슨 복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가슴이 뛰었어요.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폈다고 하질 않나, 애소식은 없냐고 묻지를 않나 정말 민망했습니다. 전 솔직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동석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하늘이 주시면 그냥 받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석이도 제가 계모라고 특별히 삐뚤게 굴거나 툴툴대진 않았어요. 재혼하기 전부터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녀석이 워낙 영리해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참 기특했습니다. 동석이는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 잘했고 공부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수학과 과학만은 전교 1등이었어요.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상을 타왔습니다. 초딩인데 벌써 발명 특허가 3개나 있다면 말 다 했죠. 주변에서는 과학고에 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전 동석이가 원하는 대로 뒷바라지해줄 결심을 했어요. 볼수록 기특하고 귀여운 아들을 공짜로 얻었으니 전 어떻게 하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전 엄마로서 처음 참가를 했어요.
전날부터 어찌나 긴장되든지 뭘 입고 가야 우리 동석이 자존심이 안 상할까, 만나는 엄마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게 낯설고 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데 동석이가 먼저 제 손을 푹 잡아 끌고 가더니 아이들 앞에서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직 약간 어색할 때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모자지간으로 첫 신고식을 하는 순간은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전 우리 아들 손이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고 너무 뭉클해서 울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로 전 결심했어요.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더 먼저 아들에게 다가가야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하듯 전 매일 아들에게 사랑한다 말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의 문자를 보내고 귀엽다고 조금은 닭살 멘트도 날리면서 계모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장벽을 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는 늘 안아주고 갔다 오면 역시 더 푹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엉덩이도 뚝뚝 두드려 주었어요. 처음엔 징그럽다고 질색팔색을 하던 녀석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지 하루는 뭐 까먹은 거 없어요? 어? 뭐 까먹었어? 뭔데? 나 참, 이리 와요. 안아줄게요. 그럼 전 픽 웃으며 아들에게 안깁니다. 전 엄마로서 좀 서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동석이는 아들로서 조금 어색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절 잘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행복의 끝엔 항상 불행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불행은 늘 예고도 없이 우리를 휘몰아친다는 것도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었거든요. 가끔 변비나 설사를 반복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남편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술병이 도져서 배탈이 났다고만 생각했어요.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소화제를 먹으면 곧 괜찮아져서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해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때도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도 용종 몇 개만 떼어내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2군데 병원을 더 가봤는데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서 몇 번의 수술을 더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꽤 긴 시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이 살아준다면 전 뭐든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전 여윳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완전 실패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워낙 짠돌이라 투자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할 말을 잃게 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난 그저 그 돈 좀 불려서 당신 전원주택을 꼭 지어주고 싶어서 그랬어. 전원주택이요? 당신이 나중에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암튼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거 생각하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요. 일단 수술 잘 받고 치료부터 잘 받읍시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전원주택 노래를 불렀던 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노후에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화원을 가꾸면서 살고 싶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를 줄도 몰랐어요.
어쩜 투자에 실패하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납을 해달라는데 자금 사정을 따져보니 상황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이미 남편 부동산은 월세가 밀려 있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받은 이자와 원금이 밀려 있었어요. 결국 전 꽃집 보증금을 조금 빼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대신 월세를 올리는 걸로 당장 필요한 병원비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어서 망설이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차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돈 얘기를 하면 자기들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아서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친정이라도 있거나 도움이 될 피부치라도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될 텐데 참 막막하고 암담했습니다. 여보, 너무 애쓰지 마. 다 내가 잘못한 건데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린 가족인데 고생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당신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요. 나 그냥 항암 치료 안 받을래. 대장암 극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 완쾌되는 경우도 많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비 때문에 그래요? 걱정 마요. 내가 다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제발 나을 생각만 해요. 정말 나랑 동석이 생각하면 건강해질 생각만 하라고요. 남편 앞에서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쯤 꽃집 운영도 잘 안 되고 이래저래 심란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하니까 덩달아 아들 녀석도 우울해했습니다. 저기 새엄마, 혹시 아버지 병원비 없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그런 걱정하지 마. 아들은 뭔가 말을 할 듯 하면서도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결심한 듯 비장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새엄마, 혹시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네, 제게 100만 원만 주면 제가 10배로 불려줄게요. 정말이에요. 꼭 10배.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해요. 저 믿고 10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100만 원을 10배로 불려주겠다는 말도 좀 황당했지만 이제 겨우 17살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수로 10배를 불리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 병원비에 집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다음날도 100만 원 타령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해서 10배로 불릴 거냐고 물어도 그건 말하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저러는지 속이 상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니 딱 100만 원 있었어요. 이걸로 병원비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밀린 집세나 대출금 갚기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들이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평소에 섣불리 말하는 녀석도 아니고 딴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아들 말을 무시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100만 원 아직도 필요하니? 네,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정말 뭘 할 건지는 말 안 해줄 거야?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줄 테니까 뭘 하든 해봐. 설마 네가 허투루 말하는 애도 아니고. 100만 원을 주면서 사실 10배로 불려줄 거라는 말은 믿지 않았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돈이 없다고 당장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녀석이 뭘 하든 잊어버리고 전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내자고 스스로 다그치고 다독이면서 참 힘들게 버텼습니다. 부동산은 내놓았는데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쉽게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없었어요. 아파트도 팔려고 내놨는데 역시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는 수납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은행에서도 다음 달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의 매일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공과금도 2달씩 밀리기 시작하니까 독촉장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늘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돌아서서 대책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참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뒤 어느 날 제 통장에 5억이 입금된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그 엄청난 금액에 놀라 1, 10, 100, 1000만, 10만 하면서 몇 번을 세고 또 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5억이 맞았어요. 동서가 이 통장에 5억이 찍혔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 잘못 보낸 거지? 아니요, 맞게 보냈을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100만 원만 빌려주면 10배로 불려준다고. 근데 10배보다는 더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맞단 말이냐? 이게 다 새엄마 덕분이에요. 어? 나 때문이라고? 아, 너 설마 이거 뭐 나쁜 짓을 해서... 아이, 새엄마, 절 몰라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그니까요. 그럴 애가 아닌데 5억이 찍히니까 저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언이 벙벙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을 잃은 나를 보며 씩 웃더니 동석이는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제 덕분이라고 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아침마다 꽃다발을 사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가는 꽃다발 때문에 골치를 썩던 동석이는 그냥 버리기 아깝던 꽃다발을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었죠. 그건 앞에서도 언급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끔 드라이 플라워를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선물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들 반응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드라이 플라워를 팔아보라고 조언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전 생화만 파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걸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석이는 분명 시들지 않은 드라이 플라워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저 생각만 한 채 지나갔대요. 그런데 아버지 병원비로 쩔쩔매는 저를 보면서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그 드라이 플라워를 떠올렸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발명했던 만능 자판기를 응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 만능 자판기는 사실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 교문 밖 문방구까지 나가기가 귀찮아서 아예 학교 안에 문방구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대요. 연필, 지우개, 노트, 필통 등등 자판기에 물건을 넣어두면 아이들이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뽑아 쓸 수 있게 한 것이죠. 커피 자판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응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판기에 드라이 플라워를 넣고 판매하면 되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자판기는 국내 최초였을 거래요. 드라이 플라워 자판기를 특수 제작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학교 앞 문방구 앞에 설치를 했대요. 평소에 문방구 아저씨와 각별한 사이여서 허락을 해주셨고 의외로 반응이 좋았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 녀석이 매일 시들기 직전에 꽃다발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땐 팔고 남은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줬고 또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려나 보다고 대충 생각만 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자판기는 여러 면에서 편견을 깼다는 겁니다.
꽃은 생화만 사야 한다는 편견을 깼고 꽃은 꽃집에서만 살 수 있다는 편견도 깼고요. 그리고 꽃은 시든다는 편견도 깼답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정, 그런 식의 뜻까지 부여하니까 정말 불티나게 팔려서 하루 만에 자판기는 매진이 되기 일쑤였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드라이플라워 자판기를 본 모 기업 담당자가 찾아와서 자판기 사업을 제안했대요. 자판기를 만든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에 놀라워했지만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사업을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고 아예 사업권과 발명 특허권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5억을 받았답니다. 이토록 기특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녀석이 또 있을까요? 자신이 미성년자라 혹시나 어른들한테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친구 아버지 중에 변호사를 하시는 분께 부탁해서 계약도 야무지게 했답니다. 우연히 그 변호사분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뒀냐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전 무슨 복에 이런 아들을 얻었나 싶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새엄마, 왜 우세요? 네가 기특해서 엄마가 무슨 복에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얻었나 싶어서. 이리 와봐. 오랜만에 안아보자. 우리 아들 기 좀 받아보자. 전 아들을 오래오래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아들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끝냈고 3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것도 일부 갚았고 다시 건강을 찾은 남편은 부동산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빚도 다 청산했어요. 가끔 번화가에 아들이 만들었던 드라이플라워 자판기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권이 기업에 넘어갔지만 그렇게 신통방통한 생각을 했다는 게 흐뭇하고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아들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전 소원을 이루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서울 외곽 쪽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큰 하우스 화원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꽃다발이나 화분 주문을 받으면 포장해서 택배로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은 시즌 가리지 않고 항상 꾸준히 주문이 들어와서 수입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남편은 건강관리하면서 집관리도 하고 가끔 제가 바쁘면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곧잘 하면서 저의 영원한 반려자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궁금하시죠? 미국 명문대학에서 유학 중입니다. 거기서 박사까지 따고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에서 일할 예정이라네요. 한 번 안 들어올 거냐고 전화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늘 온다고 하면서도 공부하느라 좀채 시간을 못 내네요. 매일 휴대폰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우리가 들어가든 아들 녀석이 들어오든 할 생각입니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전 재혼을 하고 제가 원했고 꿈꾸었던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 덕분에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지도 알았고 아들 덕분에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요. 진정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전원주택에서의 삶과 인터넷 사업까지 번창하면서 그야말로 전 인생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자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파이팅 하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